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 정말이지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계속 파업하십시오. 현대차 파업 기사인데 언뜻 들으면 노조를 응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용을 쫙 훑어보니까 와, 완전히 반대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머릿속에 딱 그림이 두 개가 그려져요. 한쪽에선 울산 공장 앞에 수천 명이 모여서 붉은 조끼 입고 고용 안정, 임금 인상 막 외치고 있어요. 네, 아주 익숙한 장면이죠. 근데 바로 그 시각 서울본사 초고층 빌딩 회의실에서는 경영진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는 거예요. 파업 소식을 딱 보고받고는 좋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즉시 조지아 공장 가동률을 최대로 올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 바로 그 두 장면의 공존. 그게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파업은 회사의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라인이 멈추면 그냥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료들에 따르면 그 파업이 오히려 회사가 그리고 있던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로 가는 길을 더 빨리 열어주는 촉매자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전이 가능해졌을까? 네, 그 구조적인 변화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 팔탈 털어서 어떻게 현대차가 노조의 파업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자동화, 로봇, 또 한 사람의 거대한 계획은 대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불과 한 2년 전, 2024년까지만 해도 현대차 노조가 멈추면 한국 경제가 멈춘다. 이 말이 거의 공식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그게 전혀 과장이 아니었던 게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면 실감이 확 나요. 울산 공장 하나에서 하루에 자동차 5,000대. 5천대요? 네, 매출로는 1,500억 원어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열흘만 멈춰도 1조 5천억이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요. 와. 국가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러니 평균 연봉 1억이 넘는다는 그 소위 킹산직이라는 별명도 생겨난 거군요. 그들의 노동력이 그만큼 대체 불가능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핵심 자산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잖아요. 대체 뭐가 바뀐 겁니까? 게임의 규칙을 바꾼 결정적인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2025년에 완공된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입니다. 이 공장은 처음부터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그냥 차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거대한 실험장이었죠. 가장 큰 특징이 압도적인 자동화율이라고요? 근데 보통 자동차 공장도 로봇이 꽤 많지 않나요? 얼마나 다르길래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부르는 거죠? 일반적인 최신 공장의 자동화율이 한 50에서 60% 수준이라면 이 메타플랜트는 85%를 훌쩍 넘어섭니다. 85%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서 숙련공 50명이 달라붙어야 했던 차체 용접 공정이 있거든요. 네. 이제는 로봇 30대가 24시간 내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걸 해냅니다. 도장 라인에서는 로봇이 알아서 페인트 낭비를 30%나 줄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건 따로 있었어요. 조립 라인에.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투입됐다는 대목이요. 아, 네. 영화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볼트를 조인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바로 그 아틀라스가 아주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 섬세한 조립 공정마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울산 노조가 파업으로 라인을 멈춘다. 그럼 회사는 즉시 조지아 메타플랜트 가동률을 120%까지 끌어올립니다. 울산 물량을 그냥 조지아로 넘겨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업이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리스크였다면 이제는 그냥 여러 생산 옵션 중 하나를 바꾸는 뭐랄까 업무 조정 수준으로 떨어진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보세요. 사람 없어도 차는 얼마든지 잘 만들어집니다. 이걸 시장에 증명해 보일 기회가 된 거고요. 맞습니다. 대체 불가능성, 노조의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사실상 사라져버린 겁니다. 와, 여기가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자료를 더 파고드니까 현대차가 단순히 파업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내심 파업을 기다리거나 심지어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요. 이건 좀 너무 나간 해석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매출 손실이 나는데 이걸 반길 경영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물론 단기적인 손실은 뼈아프죠. 하지만 경영진은 훨씬 더 큰
그림, 더 장기적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이 그들에게 완벽한 명분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거든요. 명분이요? 어떤 명분을 말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온한 시기에 회사가 갑자기 내년부터 생산직 1만 명 줄이고 그 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거고요. 그렇죠. 일자리를 파괴하는 탐욕스러운 자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겠죠. 그런데 노조가 먼저 파업으로 생산을 멈춰주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아, 상황이 바뀌는군요. 회사는 주주들한테는 반복되는 노조 파업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화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여론에게는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차를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노조 리스크와 소비자 피해라는 아주 훌륭한 방패막이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2025년에 파업이 3주간 이어지자마자 회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울산 이 공장에 로봇 500대를 추가 투입하는 스마트 팩터리 계획을 발표했어요. 파업이 없었으면 몇 년은 더 걸렸을 계획이 파업 덕분에 급물살을 찬 거군요. 네. 노조의 파업이 역설적으로 동료들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넘겨주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 뒤에는 아주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비용 분석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던데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인간 노동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이 각종 복지까지 다 합쳐서 약 1억 8,300만 원. 네. 그런데 최신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굴리는 연간 환산 비용은 고작 2천만 원. 거의 9배 차이잖아요. 이건 뭐 잠시만요. 그 계산은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요? 로봇 한 대는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으니 8시간 3교대로 일하는 인간 노동자 3명의 시간을 감당하는 셈이죠. 자, 그럼 종합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인간 노동자 1명 쓸 돈 약 1억 8천만 원으로 로봇 9대를 굴릴 수 있고요. 9대. 이 로봇 9대는 인간 27명 분량의 일을 해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7배의 효율이라니.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로봇은 파업도 안 하고 다치지도 않고요. 바로 그겁니다. 경영진의 계산기에는 단순히 27배 효율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산업 재해 처리 비용, 노사 갈등으로 인한 기회 비용 같은 수치화할 수 없는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가치까지 더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망설일 경영자는 아마 없겠네요. 없다고 봐야죠. 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21년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정의선 회장이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원에 인수했을 때요. 그때만 해도 다들 자동차 회사가 왜 뜬금없이 춤추는 로봇계를 세냐면서 비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단기 성과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 인수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로봇 사업을 그룹의 미래 핵심 동력으로 키워서 전체 매출의 20%, 그러니까 약 32조 원 규모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이었죠. 하지만 자료는 그 이면에 훨씬 더 개인적이고 절박한 또 다른 그림이 있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바로 경영권 승계 문제요. 네. 정의선 회장이 그룹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려면 핵심 계열사 지분을 더 사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약 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었어요. 7조 원. 월급만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7조 원을 마련할 비장의 카드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였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정 회장이 이 회사를 인수할 때 그룹 돈이 아니라 개인 사재 수천억 원을 직접 투자해서 지분 20%를 확보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신의 한 수였다는 거죠. 자료가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킨다.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시킨다. 네. 만약 이때 기업 가치를 30조 원 정도로 평가받는 데 성공하면 정 회장이 가진 개인 지분 20%의 가치가 무려 6조 원으로 불어나는군요. 맞습니다. 와, 수천억을 투자해서 6조 원을 만들고 그걸로 그룹 승계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한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연결고리입니다. 단순한 미래사업 투자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룹 지배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거대한 재무 전략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공장에 투입되는 로봇, 아틀라스와 스팟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기계가 아니라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1등 공신인 셈이죠. 로봇의 미래 먹거리이자 동시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마스터키였다. 이 큰 그림을 이해하니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왜 그렇게 자동화에 박차를 가하는지 설명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더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들이 오히려 기업들의 로봇 도입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노란봉투법이 언급되네요. 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취지는 물론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자는 거였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모든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본의 속성은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법적으로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아예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자는 결론으로 가게 됐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경기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사장님 사례가 아주 상징적이에요. 신규 채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은행에서 수십억을 대출받아서 생산 라인 전체를 로봇으로 바꿨다고 하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한 말이 참 뼈아프게 들립니다. 매년 파업 걱정에 잠 못 자느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은행 이자 내면서 로봇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 속편하다고요. 노동자를 보호하려던 법이 오히려 고용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낳은 거네요. 중대재해처벌법도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되고 있군요. 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이죠. 당연히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자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법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작업부터 사람을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제철이 수천 도가 넘는 용광로 주변 감시 업무에 사람 대신 로봇캐 스팟을 투입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노조조차 로봇 도입을 반대하기가 어려워지겠네요. 그렇죠. 명분이 약해지죠. 결국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법들이 역설적으로 사람 없는 공장을 향한 길을 더 넓고 빠르게 닦아준 셈이 됐군요. 자본은 항상 가장 효율적이고 리스크가 적은 길을 찾아 움직이니까요. 법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수가 생기자 그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까요? 이 자료는 2030년의 공장 풍경을 다크 팩토리, 즉 불 꺼진 공장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공장이죠. 사람은 거의 없고 24시간 내내 로봇들만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쉴 새 없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풍경. 소수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이 중앙통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수만 대의 로봇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자동차 회사를 넘어 전 세계 다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로봇을 위탁 생산해주는 로봇 파운드리 사업으로 진화하는 것이라고요. TSMC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기존의 생산직 일자리는 당연히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질 부의 분배입니다. 로봇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이제 노동의 대가로 분배되는 게 아니라 로봇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주주와 자본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겠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겠네요. 네,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의 시작점이었던 울스란 공장 앞급 풍경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한쪽에선 노동자들이 목청껏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서울 본사에선 회장이 나스닥 상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고 조지아의 불 꺼진 공장에선 로봇이 묵묵히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 이 세 개의 장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 자동차 회사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벌어질 일의 예고편과도 같죠.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에 우리 그리고 당신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신 로봇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수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하죠. 또 내가 받는 월급, 즉 노동소득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로봇 산업이나 자동화 기술 기업에 투자해서 자본소득의 파이를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즉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창의성이나 타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
복잡한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은 생각보다 금방 올 겁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재난이지만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의 미래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시대의 로봇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봇에게 대체되는 부품이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당신의 지금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